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오붓하고 좋네요. 자, 우리 전시관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계약법 총론 쪽으로 나가고 있죠. 자, 계약 총론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일 우리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보자고요. 우리 계약에서 이제 총론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우리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 이걸 잡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자, 계약의 승리. 자, 계약의 승리. 우리 오늘은 이제 해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거 계약의 승리과 관련돼서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계약의 승리. 자, 계약의 승리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할까요? 쌍무계약의 특질과 관련돼서. 쌍무계약의 특질은 세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결련성이 있죠. 첫 번째, 이행상의 결련성. 대표적으로 뭘까요? 자,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항상 우리가 지금 첫 달,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1, 2월 달 할 거는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목차를 잘 숙지해 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 그렇죠. 동시이행 항변권. 그럼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이혼부담. 그렇죠. 이혼부담. 자,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우리가 나오는 게, 계약법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계약의 승리,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이거는 좀 우리가 출제 경향이 떨어지지만, 자, 동시이행 항변권, 이혼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오늘 배우는 게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해제와 해지. 이게 참 중요하죠. 해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해제라는 것은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는 일시적 계약, 요거는 계속적 계약. 해지는 무슨 행위죠? 자, 법적 승리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기억을 꼭 더듬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해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효과는 뭐예요? 소급효. 요거는 청산효가 발생하죠. 미래효라는 거죠. 요거는 원상회복 의무, 청산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면 해지의 공통점은 또 하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해지와 관련돼서 좀 우리 하다가 우리가 봤죠. 우리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해제와 관련돼서 이제 계약의 해제. 요걸 읽을 때 항상 조심할 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자, 계약의 해제와 해제 계약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원 페이지로 봐서는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죠? 414페이지. 414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계약의 해제. 뭐가 생략됐어요? 항상 여기는 계약의 해제가 나오면 여기에다 의자를 넣어보는 습관을 들여요. 그러면서 계약의 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해제 계약.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해제 계약은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해제는 요 해제가 포인트죠. 그래서 단독행위고 요거는 뭐예요? 계약이야. 공통점은 해제. 그렇죠. 해제. 그러면 둘 다 뭐가 발생한다? 소급효.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항상 우리가 이제 민법을 한 17년 강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헷갈리느냐. 자꾸 우리 형님들은 자, 계약의 해제하고 해제 계약을 구분하는 사람이 단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 계약과 관련돼서 계약 해제 나오면 의자를 자기가 붙이라고. 그래서 계약의 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해제 계약은 뭐라는 거예요? 해제 계약인 거야. 포인트가 뭐예요? 계약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그럼 다시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잡을 때 해제는 무슨 행위?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 해제 계약은 계약. 그렇죠.
그러면 항상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흥미하고, 그러면 해제 계약과 같은 말은 뭐예요? 바로 합의 해제라는 거야. 합의 해제와 해제 계약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해제 계약이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었죠?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 표시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는 발생의 소멸이에요. 발생, 그렇죠. 발생. 자, 정지조건부하고 계약해제하고는 해제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자, 그러면 자, 해제라는 것은 어때요? 해제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최고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정지조건부는 어때요? 조건만 갖춰지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정지조건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주에 배웠던 게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했느냐? 자, 거기 한번 뒷장을 넘겨봐요. 418페이지 8번까지 우리가 한번 대략적으로 훑어봤고요. 오늘은 3번과 관련돼서 해제권의 행사 찾았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죠. 자, 해제권의 행사 3번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여기서부터 아닌가요? 자, 그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저기 한번 보죠. 자, 해제권의 행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제 해제권 줄 한번 쳐놔봐요. 해제권. 해제권은 무슨 건이에요? 또 까먹었다. 자,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형성권이야, 형성권. 자, 형성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자, 형성권 뭐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와요. 자,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해요. 형성권과 관련돼서.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무슨 건이에요? 형성권이 되는 거야.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해제권 그럼 무슨 건이에요?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건? 형성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형성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이런 거 한번 봐요. 자, 아직 민법을 물권법을 안 배워서 그렇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예요? 자,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봐봐요. 자, 그러면 이때 청구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대표적인 차이는 뭘까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다음 중 나열한 것 중 법적 성질이 다른 것. 그러면 다 청구권인데 뭐 형성권을 고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청구권과 형성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것.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 봐봐요. 자, 가만히 한번 따져봐요. 자, 경신 청구권은 어때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요하죠. 그럼 요때 청구권은 오리지널 청구권이라는 거야.
자, 이때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거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청구권의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법적 성질은 무슨 건? 형성건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민법과 관련돼서 특히 물권법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형성권이라 그러면 왜 결론적으로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것?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해제권 행사는 무슨 건이죠? 형성권이죠. 그러면 봐봐요. 계약 해지 의사 표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을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을 구하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의 계약이 상대방의 해지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대표적으로 무슨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형제권의 행사는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이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왜?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한번 끝나버렸잖아. 처리하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조건과 기한 한번 줄쳐놔봐요. 자, 조건과 기한 요 밑에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부관이란 적어봐요. 부관이 뭐예요? 요즘 민청 나가고 있다며. 부관. 이제 묻지 말래요. 빨리 살아요. 근데 요 반은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거야. 부관이 뭘까요? 이렇게 적어놔요. 부관은 약간. 부관이란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이야. 부관은 약간.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부관이죠. 자, 그러면 당사자와 관련돼서 줄 한번 따꿔놔봐요. 당사자.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처리를 우리가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두 가지 대표적으로 이제 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죠. 정지 조건이 뭐라고 배웠어요? 자, 말도 못해요. 자, 정지 조건이란. 자, 정지 조건이란 이거예요. 네가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티커를 사지 마. 이게 바로 정지 조건이야. 정지 조건은 뭐예요? 장차 발생이라는 거. 이렇게 적어놔요. 발생. 해제 조건은 뭐예요? 장차 소멸이 돼요. 소멸. 자, 기한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시기부. 정기부가 있죠. 시기부, 정기부. 자, 시기부가 뭘까요? 시작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장차 발생. 정기부는 장차 소멸이 돼. 자, 조건과 기한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관이죠. 부관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건과 기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부관이라는 것은 잘 봐봐요. 약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요거 한번 뿌려볼까요? 해석해 볼까요?
자, 해제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자, 읽어볼래요? 해제. 해제라고 읽으면 또 요거도 뭘까 봐. 해제가 뭐예요? 단독행위잖아. 자,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부과해야 되겠죠. 그럼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조건과 지나지 않는 것은 대표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해제. 그러면 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때요? 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해제라는 것은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끝나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제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러면 X가 돼. 그러면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조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단독행위, 어음행위, 자, 신분행위라고 딱 써놔봐요. 자, 단위 뭘까요? 단독행위, 어음행위, 신분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부관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부과해야 되거든. 그러면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간은 그럼 결론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건과 지나지 않는 것, 단독행위, 어음행위, 신분행위. 그래서 우리 요거 세 개를 좀 외워둬야 돼. 그래서 한번 외워보자고요. 단, 신. 단이 뭐예요? 단독행위, 어음행위, 신분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기한과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우리 조건 기한과 지나지 않는 것은 단신이라고 하나 써놔요. 단신. 그러면 단독행위, 신분행위는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해제는 단독행위죠. 그럼 결론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하나씩 해결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민총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저는 가만히 있어 볼게요. 자, 취소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OX, X. 자, 취소는 읽어봐요. 단독행위죠. 조건은 두 사람이 당사자가 부과하는 거거든. 그러면 단독행위, 즉 취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X가 되겠죠.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또 한번 봅시다. 근데 시험은 여기에서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제 자, 개념을 잘 잡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유증의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유증. 자, 자꾸 묻지 말라는 소리인데. 자,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원래 유정은 단독행위죠. 그런데 유정은 왜 단독행위인데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요? 유정은 좋거든. 왜? 공짜로 받거든. 그러면 단독행위라도 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익이 있거나 상대방이 유리하면 그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유정에 대해서는 조건을 그러면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 해제 이런 거에서는 나오지는 않거든. 원래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이제 조건과 기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무슨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한번 봐봐요.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자, 봅시다. 자,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요거 하나 써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게 또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민청에서 조건과 기한에서. 자, 그러면 기성 조건이 뭐예요? 자,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이미 기자야, 이미 기자.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것. 그러면 이미 조건이 성취됐다. 그러면 여기에다 뭐예요? 자, 플러스라고 딱 써놔요. 플러스. 자, 불능 조건은 요거는 뭐예요? 무효죠.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써봐요. 그러면 해제 조건은 발생의 소멸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소멸. 그래서 마이너스. 정 조건은 발생이니까 플러스. 그러면 이제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수학으로 이제 풀이해 볼까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오케이. 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좋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읽기만 하면 되네요. 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능 조건이 뭐예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뭐예요? 그때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어. 자, 그러면 올해 만약에 봐봐요. 올해 공인중개사를 따고 공인중개사를 따서 이제 자 사무실 일하러 갑니다. 면접 보러 갑니다. 근데 거기 대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으면 내일 당장 출근하세요. 이게 바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이미 운전면허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내일 당장 출근하라는 거야. 그게 바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아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라. 자, 그러면 빨리빨리 나가보죠. 자, 이제 찍어볼게요. 그러면 자기는 이걸 생각하면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마이너스. 그럼 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 유효가 되는 거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서. 그럼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때는 무효,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가 되니까 무효. 그럼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때는 유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호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자, 이거 제대로 이제 해석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해제는 무슨 행위? 또 까먹었다. 단독행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조건과 기한은 단독행위를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했듯이 자 봐봐요. 해제는 뭐예요? 해제는 무슨 건? 그러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했어 안 했어? 했어. 효과가 발생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이 책 자체가 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문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다니까. 이 혼자서 책을 도저히 읽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해제는 그러면 여기 그러면 요 두 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제는 무슨 건? 형성건. 자, 해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형성건. 이거는 무슨 행위죠? 단독행위네.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일방적으로 행사했으니까 효과가 이미 발생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처리하지 못한다. 자, 해제는 무슨 행위죠? 단독행위네.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아, 그렇구나. 이 하나라도 제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문제를 써먹을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요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불가분성이라고 써놔요. 자, 불가분성이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나눠지지 않는다.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불가분성과 관련돼서 또 우리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불가분성 우리 이제 자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불가분성. 자, 첫 번째.
해제라고 하나 써놔요. 해제. 해제. 나눠질 수 없다. 그러면 전원으로부터 전원을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불가분성 하면 어디에서 떠오를까요? 빨리 하래요. 저단간. 그렇죠. 세 번째. 지역간. 이걸 잡아놓으라고. 자, 불가분성 그러면 세 군데에서 우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해제, 전원으로부터 전원으로 해제해야 되고. 자, 담보물건의 특성은 자, 피담보 채권을 전액을 변제해야 담보물건이 소멸한다고. 전액. 그게 바로 불가분성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뭐예요? 서비스를 나타내. 서비스. 자, 서비스를 나타내요. 그럼 지역권과 관련돼서 무슨 지가 있죠? 여역지와 승역지가 있죠. 자, 여역지가 전부 소멸해야 승역지도 소멸하겠죠. 그래서 지역권에 있어서도 뭐예요? 우리 불가분성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렇게 연결해. 그럼 불가분성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개를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불가분성 그러면 어디? 해제. 계약법에서는 해제권에서 나오고요. 자, 물권법과 관련돼서는 담보물건의 특성과 관련돼서 저당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역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해석하러 이제 또다시 우리가 가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당사자 일방 상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되고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의 1인이 소멸했대요. 소멸할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결론 뭐한다?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 불가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이 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이 해제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성 때문에 그렇다? 읽어봐요. 불가분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4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4번은 하나의 부동산의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 대금의 지분 의무를 불이행으로 한 공유 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 지분이죠. 지분은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 3번과 4번의 관계가 연관성이 있고요. 자, 5번과 관련돼서 상대방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여부의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 동그라미잖아요. 우리 배웠죠? 최고와 관련돼서 최고해야 돼.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대.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받지 못한대요. 말장난 무진장 쳐요. 그러면 통지를 발할 때 이름은 틀리다는 거야. 받지 못할 때 해제권은 뭐한다? 소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장난을 많이 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6번과 관련돼서 해제권자의 고의 가실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될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해서 다른 종류의 물건을 변경할 때는 해제권은 결론 소멸한다. 자, 그러면 해제권은 무슨 건이죠? 또 까먹었다. 형성권이야.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해제권의 행사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여기에서 요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몇 번일까요? 특히 2번. 2번과 관련돼서 민법 총칙에 자주 출제되고 3번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반드시 잡아줘야 돼. 특히 요거 다 좋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 놓아야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둬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제권과 관련돼서 이제 해제의 불가분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았고요. 자, 그럼 복습 한번 해보죠. 자,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뭐가 돼? 또 까먹었다. 무효. 그렇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유효 플러스 불능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 그렇죠. 플러스가 되니까. 자, 그러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라는 것. 특히 민법 총칙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불가분성과 관련돼서 해제, 그 다음에 담보물건의 특성, 어선건, 지역건, 요걸 우리가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출제 예상이 되는 거, 만약에 단독 문제로 출제된다면 올해 뭐가 출제 예상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놓으라고요. 별표 3개.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해제 효과. 그러면 해제는 뭐가 있어요? 또 까먹었다. 소급표. 완상회복 의무. 또 뭐가 있죠? 손해배상 청구, 요걸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기본 틀을 잡아줘요. 해제권의 효과는 무슨 효? 소급효. 그 다음에 완상회복 의무. 자,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잡아둘 거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해제 효과 첫 번째 소급표, 두 번째는 완상회복 의무, 세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 그렇죠? 자, 그러면 소급표가 뭐예요? 소급표. 자꾸 소급표하고는 소급표와 장려율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죠. 봐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행위를 했어. 쭉 가죠. 해제를 했어. 그러면 해제 효과는 이렇게 소급하죠. 그러면 이 중에 제3자가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3자가 끼면 소급표가 발생할 때는 항상 제3자 보호 규정이 나온다라는 거야.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총과 관련돼서 제3자 그러면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거기에 뭐가 나오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나오죠. 그러면 제3자, 그때 제3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호해 줄 건가? 마찬가지. 올해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 108조와 관련돼서 선의의 제3자의 범위, 거기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그랬거든. 올해는 그거 신경 끄라고 그러거든. 올해는 뭐예요? 바로 해제 효과에서 제3자의 범위,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소급표 옆에다. 자, 제3자가 나올 때는 제3자를 기점으로 해서 항상 요 앞을 봐요. 요 앞을. 요 앞만 보면 돼. 앞만 보면 돼. 자, 제3자가 나왔다. 그러면 제3자가 나왔다. 앞만 봐라. 그럼 여기에서 요 앞에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적어놔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등록된 자. 이걸 조심해야 돼. 자, 등기 등록된 자 한마디로 뭐예요? 물건이죠. 그러면 물건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그 자만 보호된다라는 거야. 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면 해제권의 효과에서 제3자의 범위는 요 앞을 항상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제3자를 보면 여기 봐봐요. 임차인은 어때요? 자, 채권자예요, 물권자예요? 채권자죠.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그러면 앞에 등기된 임차인은 그때는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3자가 나왔을 때는 항상 제3자가 나왔을 때는 요 앞을 보면 돼. 그거 연습을 우리가 하고 가자고요. 아주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하나씩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돼서 우리 한 점 보죠. 자, 해제는 여기에다 주로 한번 딱 놔요. 자, 해제는 무슨 효과 있다? 소급표. 자,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이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걸로 원상대로 복귀한다고 본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물건적 효과서를 취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 꼬리표를 하나 딱 붙여놔요. 자, 물건적 효과서.
자, 해제하게 되면 물건은 즉시 복귀해. 그러면 채권 행위, 그러면 굳이 등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법으로 연결돼. 187조. 요거 하나 별표 딱 하나 해놓고요. 자, 해제권의 효과는 그러면 계약이 없었던 대로 원상으로 복귀함으로 즉시 복귀함으로써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 요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여기에다 줄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이고. 자, 그러면 앞에 무슨 건이 붙었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무슨 성이 있어요? 또 까먹었다. 항구성이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요 1번을 해석하는데도 무진장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번과 관련돼서 소재기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소를 치하 동그라미잖아요. 소치하일 때. 그러면 해제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 해제권은 해제권을 행사하면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무효야. 무효.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야. 그럼 결론적으로 자, 무효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여전히 무효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해제권의 소급표와 관련돼서 이제 소급표.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자주 출제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3자 보호 규정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제3자 보호 규정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이런과 관련돼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제가 있기 전에 계약에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여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여기. 계약 요건을 갖추고 있던 자.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록된 자가 바로 뭐예요? 제3자 보호 규정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의가 있어.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따로 하나 우리가 별표를 하나 딱 해놓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등기 전, 말소 등기 전에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해당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3자 보호 규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3번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 동그라미잖아요.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제3자가 나왔다 그러면 어디를 봐요? 앞에만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를 이제 자기가 읽어 나갈 수 있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자, 기억에 자기가 읽어봐요. 기억에 대해서 포인트 한번 잡아줘요. 자, 식사하고 와서 졸린지 안 졸린지 봅시다.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여기에다 줄잖아요. 임차인. 이 앞에 무슨 요건을 갖췄죠? 그럼 결론적으로 해당된다. 아주 규칙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니은과 관련돼서 니은은 그러면 키워드를 한번 잡아봐요. 자, 잡았어요? 그러면 저랑 맞춰보자고요. 일단 여기 가압류 채권자 박스 하나 잡아요. 자, 채권을 압류했어요? 목적물을 압류했어요? 여기잖아, 여기. 여기 봐봐요. 계약을 압류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 줄쳐놔요. 계약물을 압류했대. 요거 계약물. 목적물을 압류했대. 목적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물권자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3자에 해당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과 관련돼서 그러면 디귿도 자기가 포인트를 잡아봐요. 자기가 읽어봐야 돼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받은 매수인과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잖아, 여기. 읽어봐요. 등기, 그렇죠. 등기. 자, 등기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줄 쳐놔봐요. 앞에 줄 쳐놔봐요. 전세권.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등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물권자네. 그러면 제3자에 해당된다. 오케이. 자, 니을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의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 가압류 이렇게 박스를 잡아요. 지금 채권을 압류했어요, 부동산을 압류했어요. 부동산 요거죠, 그렇죠? 부동산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라는 거야, 물권자죠. 그러면 이때는 제3자에 해당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해제권의 형사와 관련돼서 제3자가 나오면 앞만 보라는 거야, 앞만. 물권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쳐놓고, 그러면 기억을 자기가 읽어봐요. 기억이 어디가 포인트인지. 자, 어디가 포인트예요? 여기죠, 여기에다 줄잖아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잖아. 물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돌아버립니다. 요걸 규칙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뒤에 이제 그러면 자, 니은의 포인트를 잡아봐요. 자, 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여기 이제 줄을 딱 하나봐요. 가압류 앞에 뭐가 붙었어? 채권은 물권자가 아니죠. 그럼 결론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토지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매수인이죠. 그러면 등기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안 갖췄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뭐 리얼과 관련돼서도 잡아낼 수 있네요. 리얼과 관련돼서 그러면 한번 잡아봐요. 자, 어디? 자, 그러면 건축적 허가 명의를 양수한 자, 아직 등기를 안 갖췄죠. 그럼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 건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자는 민법 548조 1항 단서에 대해서 역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는 등기를 갖춰야 돼, 안 갖춰야죠? 갖춰야죠.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제3자가 나올 때는 제3자 앞에 등기 등록된 자, 이게 바로 물권자, 물권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이렇게 이제 풀어 들어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3자의 범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놓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특히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제3자 범위와 관련돼서 요거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 제3자와 관련돼서 제3자가 나올 때는 요거 앞만 보라는 거.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등기 등록된 자, 물권자 또는 물권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나중에 그러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또 까먹었다. 소급표.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일단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자, 원상회복 의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자, 우리 동시행관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언제 배웠어요? 언제 배웠는지도 몰라요. 자, 여기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자, 우리 암기 코드 전담 원가라고 적어봐요. 자, 전담 원가 어디에서 배웠어요?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자, 우리 명문 규정 있는 거 읽어볼래요? 전세권,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가등기 담보. 자, 동시이행항변권에서 명문 규정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동시이행항변권. 요거 암기 코드 외워두면 아주 좋아요. 자, 전, 담, 원가. 앞에 정의 있을 거예요. 전이 뭐예요? 전세권. 자,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가등기.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원상회복 의무. 자, 동시이행항변권과 관련돼서 명문 규정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고. 자, 그러면 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해석하러 가자. 자, 1번에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여기에다 줄잖아요. 무슨 회복 청구권이죠? 원상 회복 청구권은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흥권이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아까 봤던 지문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한번 보죠. 2번 지문과 관련돼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잘라봐요. 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자, 반환한 건전에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 다음 날이 아닙니다.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일 연 오픈의 비율에 대한 법정 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잡아둬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우리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보자. 자, 그 밑에도 한번 써볼래요? 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자고요. 좀 어렵지만 자꾸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걸 해석을 못해 이제. 자, 읽어볼래요? 합의 해제는 해제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준용한다. OX. X. 예. 자, 그러면 봅자고요. 왜 X인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 줄 쳐놔봐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네. 읽어봐요. 해제. 단독행위네.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해제는 계약이야. 그러면 해제의 규정은 단독행위거든. 그러면 합의 해제는 해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준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지문에 대해서 이제 응용을 해볼까요? 자, 합의 해제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 회복 의무가 있고, 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이거는 무슨 행위일까요? 해제 조항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난치느냐? 합의 해제에 있어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이거는 무슨 규정일까요? 해제 규정이 돼. 합의 해제는 뭐가 된다? 계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지문도 쉽지 않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과 관련돼서 민법 548조 2항의 소정의 이자 반환은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성질, 여기에다 줄 쳐놨어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 이행 지출에는 손해배상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읽어봐요. 가실상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가실상계가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가실상계는 뭐가 돼요? 가실. 그러면 가실이 있으려면 가실상계는 어디에서만 적용되냐?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자, 한번 보죠. 읽어봐요. 배상, 보상, 차이점이 뭘까요? 또 까먹었죠. 그러면 또 까먹으면 또 들으면 돼요. 이법행위 플러스 손해. 그렇죠. 보상은 적법 손해. 그렇죠. 적법 손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무슨 행위? 이법행위죠. 이법행위는 뭐가 필요할까요? 고의가실이네. 고의가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법행위는 두 개밖에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은 뭐에 고의가실을 요건을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지문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재밌어 지금 법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민법 548조 2항의 소정의 이자의 반환은 무슨 이득이에요?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의가실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면 배상은 아니죠.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결론 읽어봐요. 가실상계가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요 근본을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예요? 여기서부터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자, 보상은 무슨 행위? 읽어봐요. 이법행위.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자, 적법은 뭐예요? 손해가 발생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요즘 민법 총칙을 배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민법 총칙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 뭐라고 써놨어요? 표현 대리. 자, 표현 대리 배웠죠? 표현 대리가 뭐예요? 권리행위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은 뭐예요?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 대리와 관련돼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자, 본인에게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표현 대리와 관련돼서 가실상계에 적용된다. 어때요? X야. 표현 대리는 관련 적법은 아니잖아. 이 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현 대리에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가실상계에 적용된다. 책임이 감면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표현 대리는 뭐라는 거야? 전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본인이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탄생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지문을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걸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뭘 배상했냐?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가서 그러면 이 지문을 제대로 해석 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민법 548조 2항의 소정의 이자의 반환은 무슨 이득이에요? 부당이득이죠. 그럼 이법행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가실상계의 범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4번. 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 해지 이전에 제3자의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업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됐대. 그러면 매수인의 언상 회복 의무를 반환하여 하는 목적물의 가액은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다 줄 하나 딱 쳐놔요. 자, 처분 당시. 자, 처분 당시, 요 당시의 대가 또는 그 시가의 상당행위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계약의 해지로 인한 언상회복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정한다? 여기다 줄쳐놔요. 해제한 때로부터. 자, 6번에 관련돼서 해제로 인한 언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의무를 반환 성질을 가지고 반환 의무의 범위는 선악 불문하고 여기다 줄쳐놓으세요.
선악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익 전부를 우리가 해줘야 돼. 그래서 이익 전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 지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요 지문 아주 뭐다 자주 출제되는 게 가로 안에 있어. 자, 가로 안에 그러면 제대로 우리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해제 밑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매도인이 해제를 했어. 자, 매도인이 해제하면 봐봐요. 상대방에는 해제하면 뭐가 발생하죠? 손해배상이 청구되겠죠. 손해배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럼 매도인이 선빵을 했어요. 선빵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차고 동그라미 쳐놔요. 오늘 매수인 쪽에서 매수인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 쪽에서 손해배상 첨부가 발생했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매수인 쪽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착오를 해야 되겠죠. 착오 취소로 읽어봐요. 이거 취소 줄 쳐놔봐요. 취소가 뭐예요? 또 취소를 모르면 또 끝나네. 자, 취소란. 자, 일단 위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야. 자,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러면 요 매도인의 손해배상을 했으니까 그러면 매수 쪽에서는 착오로 취소하면 뭐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해제 후 매도인이 해제를 한 후에 그러면 매수인 쪽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한 방 매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해제 후 착오 이유로 취소가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유가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해제는 매도인 쪽에서 해제하면 자, 매수 쪽에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죠. 그럼 매수 쪽에서는 그러면 착오를 취소로 하게 되면 취소는 확정적으로 무효화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해제 후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지문이지만 자꾸 연습을 해달라는 거야. 이 지문과 관련돼서 착오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우리가 추가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한다면 자, 해제의 효과는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 무슨요? 소급표, 원상 회복 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3자와 관련돼서 소급표가 있으니까 제3자를 어디까지 보호해 줄 건가? 그래서 그걸 생각해 줘야 돼. 그럼 제3자를 토대로 해서 제3자 앞에 뭐예요? 자, 물건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그렇게 기억해 두면 해제와 관련돼서 소급표, 원상 회복 의무 잘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해제와 관련돼서 쉬울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 두면 딱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 나가 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